쏟아지는 저 별빛 위로 수놓았던 너의 그 꿈들 라라라 라라라 라라. 안녕하세요, 뒷방사연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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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후배고요. 저는 베이고요. 저는 온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서 녹음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종강이라는 그 앞에 학기에 정말 힘든 산을 넘어서 이렇게 모여서 다들 이야기를 나누게 됐네요.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기말고사를 넘어왔죠.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 그 전에 녹음했던 팀들이 이제 팀이 좀 바뀌어가지고 원래 라임, 노랑, 아토미 하고 이제 저희는 온정, 배, 후배가 이렇게 모여서 하게 됐는데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근황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시험이 끝난 기념으로 고등학교 친구들과 강릉을 갔다 왔습니다. 오, 강릉에서 네. 뭐 하셨나요? 이렇게 1박 2일로 다녀왔는데 저희가 강릉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경포해수욕장이랑 송정해수욕장이잖아요. 그렇죠, 경포대. 근데 저희는 좀, 그런 글이 있었어요. 좀 아는 사람은 경포가 아니라 강목해수욕장을 간다. 각목? 강목. 강목. 각목 말고 강목해수욕장. 강목해수욕장. 그리고 강목해수욕장에 게스트하우스를 잡고 또 안목해수욕장에는 커피 거리가 있대요. 피거리? 네. 유명한 예쁘게 꾸며놓은 카페들이 많아서 솔직히 커피 맛은 잘 모르겠는데 그럼 뭐야? 근데 너무 예뻐요.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그래서 거기 가서 놀았는데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 해변에 일단 누워 있기만 해도 좋지만 바다를 큰 마음을 먹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다 온도는 한 달 전에 기온과 비슷하다고. 진짜요? 그런 말 있나? 네. 그럼 엄청 춥겠네요. 진짜 약간 얼음장 같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심장마비에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더워도 해수욕장 개장이나 뭐 그런 게 늦춰지는 이유가 있구나. 그쵸. 바닷속은 아직도 너무 차갑더라고요. 근데 또 안 들어가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쵸, 너무 아깝죠. 그냥 큰맘 먹고 이제 목까지 이렇게 저렇게 담궜다가 나와서 너무 추워가지고 모래 속에 황급히 저 자신을 파묻고 저 자신. 얼굴에 이렇게 수건 올리고 이렇게 딱 쉬는데 그게 지금 원정 씨 카톡 프로필 사진인데. 맞아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밤의 해변도 참 좋고 편의점에 또 그 기계 알아요? 라면 끓여주는 알죠, 기계? 알죠. 여의도에 많이 있는. 그런 거 가져와가지고 이제 해변에서 막 라면 먹고 막 돗자리에 음악 틀고 누워있고 좋았겠네요. 진짜 지금 꿈꾸는 휴가다. 또 가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잘 쉬고 왔습니다. 저는. 좋았겠다. 다음은 우리 배 씨는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사실 자유의 몸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일요일날 모든 게 끝났고 오늘이 화요일인데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거의 눈이 너무 아팠어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느라고 그래서 최대한 뭐 전자기기 안 보고 그냥 책을 읽거나 아니면 그냥 누워있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었고 아까 온정 씨는 머리를 안 담그고 몸만 차갑게 담그고 계셨다고. 그쵸. 근데 전 머리를 꺼내서 너무 머리가 뜨거워져서 머리를 꺼내. 머리를 얼음물에다 이렇게 담궜다가 다시 장착을 하고 이렇게 다들 육체를 뭔가 분리하고 싶은. 배씨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퐁당 바다에 담갔다가 고물 아니야? 고물? 그 정도. 네, 그 정도로 힘이 들었는데 네. 근데 그래도 잘 살았어요. 잘 살긴 살았어요. 제가 또 최근에 듣게 된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많이 힘이 됐어요. 이게 어떤 노래냐면 코스모스 사운드라는 밴드의 8월의 빛이라는 노래예요. 연시에 사실
음악 추천 위원회라는 방이 있어요. 거기서 각자 좋아하는 음악을 추천을 하는데 그때 그 어떤 분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 노래를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딱 노래가 시작될 때 바람 소리랑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또 햇살이 이렇게 내리쬐는 느낌이 들고 가사도 되게 좋은데 어떠냐면 부드러운 바람, 곱게 걷은 난방, 아름다운 그대 나의 8월의 빛 이렇게 돼 있는데 바람이랑 난방이 라임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의 느낌이 너무 좋고 곱게 걷은 난방이라는 그런 뭔가 깨끗하고 뭔가 바스락 남방 곱게 걷기 쉽지 않아요. 왠지 근데 뭔가 삼배나 무명으로 된 남바일 것 같지 않아요? 린넨? 린넨 남방. 린넨 셔츠 3배나 무명으로 된 거의 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막걸리 냄새 나는데 모시 뭐 좋죠 그런 거 아니, 좋아해요. 저도 이 음악을 추천받고 들어서 너무 좋아서 감상평을 짧게 적어놨는데, 여기 그, 삼배나 무명이라고 적고, 뭐, 낙서처럼 되게 쉽게 그린 것 같은 그림이나, 뭐, 오후에 차가운 음료를 마시며 여름날에 누워있는 느낌이다. 라고 써놨었어요. 근데 이런 가사가 솔직히 얼핏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말 하나하나 막 어미 조사 하나하나 기어다니듯이 다 파악해보면 그걸 기어다녀야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간단해 보이는 가사 안에 느낌이 담겨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절 회생시키는 노래로 이 노래를 많이 들었었어요. 저만 지금 이 셋 중에 저만 모르고 있네요. 저도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이제 저의 근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차례가 왔는데 저 역시 종강을 했고 저는 다양한 음악을 들으면서 뭐 요즘 힐링을 받고 있지만 가장 많이 듣는 건 알라노커의 All Falls Down을 듣고 있고요. 샤이니의 데리러가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데리러가 하는데 데리러가. 누가 날 좀 데려가 줬으면 하는 데리러가. 그 노래 참 좋아서 요즘 많이 듣고 있고 얼마 전부터 한 5월 말인가부터 저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되게 고급진 곳을 표명하는 곳이라 그런지 저도 그 검은 슬랙스에 구두를 신고 아, 역할은 서빙인가요? 네, 홀서빙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뭐 요리를 할 사람이 아니라서 요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긴 플랜을 갖고 저 아마 좀 전문적인 그쵸. 분들이겠죠? 스승님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대신에 저도 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냥 그 다 남은 밥 치우고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뭐 가서 손님들한테 음식이 뭔지 설명도 해드려야 되고 뭐 이 파스타면이 뭐 부시아떼 면이에요. 이건 딸리아딸레 면이에요.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런 거 요즘 근데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서 열심히 요즘은 그렇게 노동의 즐거움을 배워가고 있고요. 요즘은 또 넷플릭스를 결제해서 종강맞이로 나르코스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르코스 진짜 꼭 봐주세요. 어떤 드라마인가요? 마야광. 나르코가 마약 멕시코? 아니요 콜롬비아. 콜롬비아. 네, 마약을 거래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 마약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나르코스인데 정말 누가 선인지 누가 악인지 확실하게 구분도 할 수도 없고 아하. 긴장감이 굉장히 넘치고 어제 혼자 새벽에 마인드게임 보기 전에 그거 한 화를 봤는데 볼 때 거의 3번 연달아 감탄하는 적이 있어요. 뭐 여담인데 나르코스 꼭 보십시오, 여러분. 뭔가 근데 스토리 들어보면 시카리오 암살자들의 도시도 떠오르는데 시카리오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컴팩트하게 나를 쪼여오는 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베네치오 델 토로의 그 눈빛이 그 늑대의 눈빛. 다 너무 무서웠어요. 숨이 막히는데 뭐랄까 나르코스는 이 아저씨가 마약을 팔아? 이런 느낌? 아니 이런 옆집 아저씨 푸근한 뚱뚱한 아저씨가 그렇게 무서운 냉혈한이었단 말이야. 이런 뭔가 반전까지는 아니면서도 설마 하는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이 계속 겹치는 네, 그런 재밌겠다. 정말 재밌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쨌든 저희 근황 토크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저희 오늘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오늘 뒷방 상영관 7번째 상영작은 유아사 마사키 감독의 마인드게임입니다. 저희 이번 영화를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는지
아무래도 온정 씨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아직 애니메이션을 다룬 적이 없죠. 그렇죠. 그 팟캐스트에서. 네. 그러네요. 6화까지 오면서 아직 애니메이션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영화를 말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았고, 또 제가 이 감독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쵸, 나중엔 의도이긴 하지만 그 극장에 개봉한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3편을 모두 보게 됐는데, 이게 마인드 게임이 첫 번째 영화였고, 새벽을 알리는 루의 노래,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 또 개봉을 했었는데, 이것도 다 극장을 가서 봤는데 너무 좋았고, 이 마인드 게임은 제가 작년에 봤어요. 그래서 보고 나서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막 코멘트를 쓰면서 왓챠라는 영화 평가 앱이 있잖아요. 그쵸. 딱 5점을 주고 누가 또 봤나 했는데 저기 후배 씨가 딱 이미 5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 사람도 이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싶었는데, 네. 또 올해 들어서도 배 씨랑도 계속 새벽을 알리는 루의 노래라던가 다다미 넉장반 세계일주라는 장편 TV 애니메이션, 그것도 이 감독님이 만드신 건데,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하다 보니까 이 영화 하면 딱 좋겠다 해서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었죠. 저도 유아사 마사아키 감독의 작품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다다미 넉장반 세계일주, 이거는 애니메이션 시리즈고, 그렇죠. 한 이거- 14화 정도? 그 정도 되는 애니메이션인데, 이 작품도 상당히 재밌고, 또 최근에 2017년 작년 겨울쯤에 새벽을 알리는 루의 노래도 개봉을 했었고, 그래서 감독이 너무 좋아서 다른 것도 너무 보고 싶은데 상영관도 적고 맞아요. 빨리 내려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쉽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이 마인드 게임도 너무 좋다고 하셔서 이번 기회에 보게 되었죠. 저는 마인드 게임이 2004년에 나왔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에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보고, 그때가 군인이었고요. 그리고 전역을 하고 나서 한 번 더 보고, 한 3번, 4번은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영화를 아무런 정보도 없이 봤어요. 이 감독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어쩌다 알게 돼서, 빌려서 봤는데, 정말, 아무래도 군인일 때는 이렇게 좀 뭔가 억압돼 있었잖아요. 저는 그리고 굉장히 자유를 신봉하는 사람이라. 그쵸.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저의 어딘가 잘려나간 부분, 이런 걸 이렇게 보완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내가 펼치지 못한 자유가 이 영화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최근에 보면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긴 했죠. 뭐, 여러 가지 감정의 결이 달라지긴 했지만, 이 영화 하기를 참 잘했다 생각을 하게 이 됐어요. 영화를 보고 나면 뭔가 분출하는 느낌? 막 맞아. 폭발하는 느낌? 텐션이 그냥 장난 아니죠. 한 그냥 2시간 내내 영화를 보면서 턱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턱 이렇게 잡고. 정말 그런 아주 굉장한 영화였는데, 저희 그러면 일단 감독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네. 좀 더 해볼까요? 유아사 마사아키 감독님은 65년생이세요. 규슈 산업대학교에서 미술학 학사를 하신 분인데, 지금 나이가 꽤나 많이 드셨는데, 지금 사진을 찾아보면 굉장히 옛날 맞아요. 사진이 네, 아니라, 한 30대 같아요. 예, 최근 사진인데 거의 뭐 5, 60대 같지가 않고 30대 같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2004년 마인드 게임으로 데뷔를 했지만, 애니메이터 경력은 굉장히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80년대부터 이미 열심히 애니메이터를 하고 역시 계셨다고. 내공에서 나오는 크레용 신짱,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이나 TVA판에서도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셨다고 하고요. 다양한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집약돼서 이렇게 분출된 것이 바로 2004년의 데뷔작 마인드 게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되게 또 다른 게 많아요. 도라에몽도 하셨다고 하고, 도라에몽. 네, 마르코는 9살이라는 애니메이션. 알아요. 저 좋아해요. 그것도 하셨다고, 예, 아마 이게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 마인드 게임을 보면서 좀 짱구는 못 말려, 예, 그 어른 제국의 역습. 그쵸. 극장판에서 많은 이들을 울렸던 네. 거기서 짱구가 약간 전기탑 같은, 네, 송신탑 송신탑 같은데 이렇게 막 뛰어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엄청 빨리. 왜냐면 그걸 빨리 올라가지 않으면 악당들이 그쵸.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니까 그걸 빨리 뛰어가서 막아야 되는데, 근데 그 뛰어가는 장면에서 좀 막 시공간 뒤틀리고, 맞아요. 바람이 막
직선으로 막 부는 것 같고. 그게 막 선으로 막 네, 몸을 이렇게 비껴가는 게 선으로 표현되는데 맞아. 그런 속도감, 역동적? 좀 그런 아주 본인만의 특유한 역동성 있는 장점이죠, 장점. 그렇죠.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역동적인 움직임. 맞아. 그 실제로 그렇게 빨리 뛸 때는 그렇게 시공간이 뒤틀리는 느낌이 그렇죠. 들잖아요. 개인적으로 그걸- 그런 생각을 들긴 하죠. 그걸 딱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맞아요. 그게 너무 좋았고 저는 사실 그래서 근데 여전히 의문이었거든요. 새벽을 알리는 루의 노래도 온정 씨가 얘기해 주긴 했고 저도 다다미 넉장만을 보긴 했지만 이 사람은 뭐 어디서 솟아났길래 뭐 이렇게 계속 좋은 작품을 내지 해서 한번 어떤 그 수상 이력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분이 그 마인드 게임 데뷔작으로 일본 문화청 미디어 예술제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일본 문화청 미디어 예술제라는 게 사실은 그냥 단순한 예술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에서 주관하는 아주 권위적인 상이기 때문에 그날 그 해의 트렌드까지는 아니에요. 일본 트렌드가 아직도 굉장히 뭐 여성 캐릭터를 되게 많이 보여주고 남성 그런 시청자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양산하는데 요즘은 주력을 하기 때문에 트렌드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해에 굉장히 작품성 있는 작품을 1위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술적으로 뛰어난 네, 작품. 그렇죠. 그래서 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단 잘 모르는 작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거는 다 들어봤다 싶은 정도는 보통 여기에 대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97년에는 모노노케 히메 원령공주가 받았고요. 그 우수상에는 에반게리온. 2001년에는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 뭐 이렇게 계속 또 우수상에는 짱구는 못 말려 어른 제국의 역습, 이누야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지브리 프로덕션의 이런 승승장구가 이어졌다면 2004년에 갑자기 혜성같이 마인드 게임으로 유아사 마사아키 감독이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때 상을 받지 못한 지브리 프로덕션의 우수상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었고요. 2006년에는 뭐 시간을 달리는 소녀, 2009년에는 썸머워즈, 우리가 누구나 들어봤던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 2010년에 다시 한번 이와사 마사키 감독의 다다미 넉장반 세계 일주가 또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2017년에 새벽을 알리는 루의 노래로 다시 한번 이 일본 문화청 미디어 예술제 대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게 된 감독이 되죠.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미야자키 하야오를 뭐 뛰어넘는다, 뭐 안 넘는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최근 차세대 일본을 물론 나이는 50대 이렇게 넘으셨지만 이렇게 애니메이션계를 대표하는 감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감독님과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새 작품을 다 봤다고 했었는데 그게 제가 그래서 마음을 먹은 게 앞으로도 이 감독님이 장편 애니메이션을 내시면 꼭 극장에 가서 봐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영화를 만드실지 지금 너무 기대가 돼서 행복합니다. 뭔가 마인드 게임보다 루랑 다다미는 좀 검열된 느낌. 이게 제가 인터뷰 같은 거를 읽었는데 이게 마인드 게임이 감독님이 엄청 성공할 줄 알았대요. 흥행할 줄 알았는데 흥행은 안 했대요. 이게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의문이 들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는 걸 안 볼까 해서 좀 더 대중화시켜서 최근에 개봉한 게 뭐 밤은 짧아 아가씨야, 걸어 아가씨야라던가 새벽을 알린 루의 노래 해서 저희도 이 영화를 봐서 느꼈겠지만 많이 좀 대중적으로 변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뭔가 안타까운 게 그동안 쌓아온 내공을 가지고서 되게 열심히 2004년에 모든 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탁 뭐라고 해야 되지? 발표를 한 느낌인데 저도 보면서 느낀 점은 그거거든요. 이거 되게 흥행을 왜 못했지? 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글쎄요, 참 그게 안타깝네요. 하지만 근데 제가 이 세 영화를 모두 보고 약간 이 감독님의 특징이랄까를 지극히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다른 영화 둘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제가 살짝 말씀을 해드리자면 일단 새벽을 알리는 루의 노래라는 영화는 쇠퇴한 항구마을 히나시라는 곳이 배경인데 부모님의 이혼으로 도쿄에서 이사 오게 된 카이라는 소년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카이는
삶의 의욕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런 카이에게 마을 친구들인 어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있는데 같이 밴드를 하자고 꼬드기기도 하고, 또 이너인 루가 나타나서 이제 소동이 벌어지는 이런 약간 지브리 느낌의 환경과 뭐 인간의 공존 같은 걸 말하는 그런 좀 따뜻한 영화였고, 좀 포뇨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는 그 아까 말씀드린 다다미 넉장반 세계일주의 영화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거의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또 약간씩 달라요. 뭐 새로 추가된 캐릭터도 있고, 또 좀 인물 설정이라던가 몇 가지 달라지는데, 여튼 이 영화는 그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이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그래서 대학 신입생으로서 막 축제도 있고, 막 뭐 여러 가지 술도 마시고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펼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그래서 이게 공통적인 가장 큰 특징이 표현력이에요. 이 영화도 그렇지만 막 느려졌다가 빨라진다거나, 아니면 막 역동적으로 막 튀어나올 것 같은 움직임, 아니면 막 기울어지거나 좀 특이한 앵글 이런 게 많이 보이고, 또 메시지 자체도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로 전달을 한다고 해야 될까? 아까 후배 씨가 말씀하시기를 세상과 좀 소통을 하려는 노력?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분이 일단 영화나 이런 TV판에서 이렇게 갈등을 딱 이렇게 시작을 해놓으면 그걸 진짜 끝없이 나락으로 이렇게 이끄는 것 같은데, 다시 이끌어서 이렇게 정상 궤도로 올려놨을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포하려고 하더라고요. 주인공들도 거의 좀 자기 세계에 갇혔다가 많이 올라오지 못했던 이런 인물들을 많이 설정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다다미 넉장반 세계일주를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근데 정말 재밌게 봐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해주려고 하니까, 작화가, 호불호가 조금 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작화가 너무 좋은데, 조금 호불호 갈리는 걸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작화, 뭔가 좀 미니멀리즘, 사람을 표현하는데 선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니멀리즘한 것 같은데, 다른 배경이나 분위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색감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구도 같은 걸 굉장히 복잡하고 휘황찬란하게 하는 것도 있었고, 좀 눈에 보이는 애니메이션으로서의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해보려는 느낌? 그렇죠. 애니메이션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그쵸. 거를 자기가 표현하겠다는 네. 이런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분위기 자체가 되게 날뛰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모든 색깔이나 막 형태가 사방으로 막 폭발하고 맞아요. 이런 느낌이고, 또 막 이 영화도 그렇지만 다른 영화에서도 춤과 노래라던가 상상과 현실의 괴리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이렇게 감독과 유아사 마사aki 감독의 마인드 게임을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아직 마인드 게임에 대한 간단한 줄거리를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인드 게임에는 20살이 된 만화가인 니시가 등장을 하게 돼요. 니시는 어느 비 오는 날에 저녁 지하철에서 어린 시절 9살 때부터 짝사랑해온 여자아인 미호를 만나게 됩니다. 미호는 바람둥이 아버지랑 그리고 언니인 양과 꼬치구이 가게를 하면서 빚쟁이들을 피해 살아가고 있었는데, 미호가 지하철에 급히 타는 와중에 다리를 다치게 되면서 근처 신사에 가서 니시가 미호의 다리에 붕대를 감아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미호 가족이 하는 꼬치구이 가게에서 이렇게 맥주를 마시면서 근황 토크를 하게 되는데, 근데 미호의 아버지가 빚쟁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빚쟁이 아버지를 잡으러 온 괴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괴한들이 조금 일반적인 모습을 하고 있진 않죠. 굉장히 콘헤드를 하고 있는 독특한 이미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니시가 정말 불행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엉덩이에 총알이 박혀서 머리로 나오는 그런 관통이 이루어지고 죽게 되죠. 근데 그때 니시가 죽고 나서 신을 만나게 돼요. 신인지도 모르겠고 자칭 타칭 신인데, 그 존재가 다시 한번 관대하게 니시가
살아갈 수 있게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돌아온 니시는 다시금 그 엉덩이에 총구가 겨닌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때 니시는 기지를 발휘하게 돼서 그 두 괴한을 이렇게 물리치고 다시 미호와 양을 데리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고래한테 먹히게 되죠.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비현실적인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그 고래 안에서 또 한 명의 남자를 만나게 돼요. 노인이죠, 노인? 네, 한 명의 노인을 만나게 되고 네 명이 협심을 해서 그 고래의 뱃속에서 어떻게 탈출을 할지 그것에 대한 어드벤처가 그려진 이것이 바로 대충 마인드 게임의 서사 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이 영화를 간단한 줄거리를 보면서 가장 눈여겨봤던 부분이 아까 다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니시가 하는 말이 형편없는 인생일지 몰라도 힘있고 결단력 있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먼저 이 줄거리에 있어서 가장 특기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줄거리까지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영화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영화에서 각자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이야기해보는 시간 다시 보기입니다. 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각자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디인지 한 번씩 다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부터 할까요? 저? 아니면은 근데 아까 리허설 때 후배 씨랑 저랑 다시 보기 장면이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겹쳤죠. 저희 근데 그만큼 그 부분이 참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저희 둘이 고른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니시가 엉덩이에 총구를 맞고 죽었을 때 신을 만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의 형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신이 막 뭐 빨간색이었다가 노란색이었다가 물고기였다가 그렇죠. 성별도 막 휙휙 바뀌고 목소리도 계속 바뀌고 목소리도 계속 바뀌고 계속 바뀌는데 근데 그 모습이 뭔가 머릿속에서 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냥 신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그게 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신이라는 단어가 딱 고정을 시켰을 뿐이고 그런 관념의 형태는 엄청 흘러다니고 계속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근데 그걸 작화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자기 전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기 전에 어떤 목소리가 들려요. 근데 목소리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막 내가 그걸 듣는 순간 바뀔 거야 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서 목소리가 바뀌는지 아니면 내가 그걸 알고 있어서 스스로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바뀌고 흘러다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이걸 표현을 한 거잖아요. 유아사 그렇죠. 마사키가 그렇죠. 딱 생각의 흐름 하나하나 작화로 표현을 해서 그 장면이 너무 놀라웠어요. 저도 동일한 장면을 꼽았는데 참 저도 배씨와 똑같은 부분에서 이런 충격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고 유아사 마사키 감독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렇게 중요시하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바로 나의 시선이 아닌가 나라는 주체에 대한 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 나에게 어떤 운명적인 사명감 같은 게 있지 않을까를 하는 그 마음을 깨준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신이 그때 이런 말을 하죠. 니시가 너무 절망에 빠져가지고 나 이렇게 죽는 거냐고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냐고 내가 살아간 의미가 뭐냐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신이 하는 말이 그래 나 너 심심해서 웃고 즐기려고 만들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신이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공식적으로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식이라는 건 또 무엇이며 정말 그럼 나는 신에 의해서 심심해서 만들어진 존재인가 그렇게 그런 코딱지 같은 존재인가? 라고 묻는다면 사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만든 영화는 아닐 거잖아요. 너희들은 다 코딱지 같은 존재야. 그냥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야 라는 말, 신의 이 말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강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또 이 장면을 넘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막 피곤한 상태로 나 이제 약속이 있으니까 신도 약속이 있고 소개팅이 있다고 하니까 저 앞으로 곧장 가면 너희 존재가 사라져. 그러니까
여기만 있으면 존재가 사라지니까 저길로 곧장 가버리면 그냥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뭐 환생을 하는 거냐 묻는데 그렇죠. 뭐 그런 윤회하는 건가요? 딱히 뭐 대답을 안 해주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때 니시가 그러면 다른 빛으로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부터 막 달리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형편없을지 몰라도 힘있고 결단력 있게 재밌게 열심히 살아볼 거다라는 식으로 뛰어갔더니 그때 신이 옆에서 감흥을 해주는 거죠. 표범처럼 같이 뛰면서 그래 그 마음이다. 그럼 해봐라. 그때 그 두 번째 기회가 와주는 그 중간까지의 과정.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저에게 힘을 주더라고요. 이 표범 형태의 시는 좀 뭔가 이전까지 모습이 어린아이가 그린 낙서 같은 맞아요. 이런 모습이었다면 표범 모습의 시는 되게 진지해 보이고 맞아요. 되게 멋있었어요. 그쵸, 형태가 꽤 고정된 상태로 오래 가기도 그쵸. 하고. 근데 그 시인의 태도가 그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바뀌는 거였잖아요. 그쵸, 맞아요. 니시가 처음에는 그냥 우울해하기만 했어요. 그런 뭔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삶에 신이 그냥 심심해서 만든 것 같고. 맞아요. 근데 뭔가 살고 싶어서 시키는 대로 신이 쫄로 가 이렇게 하면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삶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뛰어간 거고 반대쪽으로. 맞아요. 그래서 막 뛰어가는데 신이 처음에는 얘를 막으려고 하거든요. 얘 다리를 막 잡으려고 맞아요. 하고 다리도 없어진다, 너. 너 없어진다 하니까 진짜 없어지나 하면서 그런데 아니 안 없어져 난 갈 거야 하면서 가니까 이제 신이 그래 가라 네, 잘 살아라 이렇게 맞아요. 말을 하죠. 그러고 그 이제 죽기 직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다른 행동을 해서 이제 살게 되죠. 네. 그렇죠. 엉덩이에 총이 꽂혔는데 그걸 어떻게 했죠? 엉덩이로 뺏었어요 총을. 엉덩이에 엉덩이를 괄약근에 힘을 딱 줘서 그 총구를 딱 이렇게 그 순식간에 딱 뺏어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자기 손으로 갖고 가서 그 아츠 자기를 저 아까 이렇게 그 죽이려고 코네드를 했던 한 사람. 축구복을 입은 그 사람을 총을 머리를 금방 쏴서 죽여버렸죠. 네. 그 장면. 근데 저는 참 이때 뭐랄까 그렇게 해서 살아난다면 다시금 그 자기가 정말 공포를 느꼈던 그 장면으로 돌아가는 건데 좀 그때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좀 놀라운 일이라고 봐요. 뭐 니시가 원래 되게 자기가 본인이 자조적으로 나는 형편없게 살아왔다라는 식으로 고백도 못하고 미호한테 맨날 온라인으로만 연락을 하고 그쵸. 용기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용기가 죽고 나서는 바로 이렇게 오는지에 대해서 뭐 제가 죽어본 적은 없으니까 의문이지만 그때 저는 되게 용기를 얻었어요. 아마 진짜 신이라는 존재가 제 앞에서 야 나 바쁘니까 너 저기로 가라 안 그러면 너는 없었던 존재야 이러면 저는 그냥 체념하고 어차피 난 죽어버렸으니까 가야지 하고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이렇게 죽기에는 너무 억울해 라는 말에서 저는 뭔가 감명이 깊었던 게 제가 그냥 걸어간다는 거는 억울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 체념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내가 이 영화를 보고서 제가 지금 제 인생 지금 이대로 너무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니시는 이대로 삶을 마감하기에는 너무나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저는 이대로 죽어버려봤자 글쎄 기회를 줄까 말까 하는 그런 신도 아마 기운이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저를 보면. 그래 뭐 너 죽어라 이럴 것 같은데 정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통해서 앞으로 저는 이대로 더 살아가도 좋은지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뺏어버린다면 거기에 반항하거나 저항할 수 있을지 억울해할 수 있을지 이 장면에 대해서 한번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장면과도 연관이 되는데 네. 이 장면이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네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네 미래가 달려 있는 거고 이렇게 막 우물쭈물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기보단 뭐라도 해라. 그렇죠. 느끼며 감각적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 니시가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한심하고 찌질한 캐릭터였다가 이게 그 첫 번째 니시가 변화한 모습을 보여준 거였죠. 그래서 이제 신나서 이제 양과 미호를 미호. 데리고 막 자동차를 타면서 약당들을 피해 도망가다가 그땐 쾌남 진짜 일단 이때의 니시의 모습은 이제 막 변했으니까 네, 막 진짜 다시 태어나서 이 활기를 주체할 수 없는 나는 막 그 천국의 뭐 할리우드인가? 나는 엔젤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래서 막 진짜 막 무서울 게 없이 막 이렇게 달리다가 이제 고래의 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도로 그 다리에서 이렇게 꺾다가 그때 하필 갑자기 고래가 나타나서 하고
먹어버리는 바람에 들어가서 이제 두 번째 시련이 시작되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제 결말 부분이지만 이제 고래 뱃속에서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니시가 두 번째로 보여주는 삶에 대한 강한 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떠올리면 딱 이 달리기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달리기 시퀀스에서 되게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의 모든 그런 표현 기법이 보이는데 일단 되게 빠르고 템포가 역동적이고 그 인물들이 원래 4명의 인물 아까 말한 미호, 양, 니시 그리고 그 노인 넷이 처음에는 모터보트를 이렇게 탄 나무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는데 일단 그때 표정들이 너무 결연하고 막 이를 악물고 막 인상 쓰고 막 다 일그러지는데 막 이렇게 막 가다가 막 물살이 막 이렇게 막 수직이 되죠 거의. 그쵸 막 철썩철썩철썩 하면 막 괴로워하면서 막 계속 하다가 보트가 부셔져요. 맞아요. 그러면 막 끝났나? 하는데 이제 또 달리기 시작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좀 웃기고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막 무슨 소금쟁이를 갑자기 떠올리면서 소금쟁이는 발에 털이 많아서 이 부력으로 표면 장력으로 뜬다. 근데 이게 인간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그 니시의 발을 보여주면서 막 갑자기 털이 이렇게 피슝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뛰는데 이때 막 제가 그 감상 적은 거는 막 와다다다 막 후다다닥 막 이런 막 온갖 형용사를 적어놨는데 후배 씨도 막 이런 거 적어놨다고. 저도 그 장면을 당연히 이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안 꼽을 수가 없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저는 정말 이 단어 말고는 표현할 수 없는 박진감, 이 굉장한 박진감과 함께 나는 저렇게 살아본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게 하나의 은유 같은 게 왜냐면은 아무도 내가 사람의 육체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배에 판자 조각을 이렇게 밟아가면서 이 수직의 폭포를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아니 그렇게 그래? 배가 부서져? 그럼 나는 밟고 올라간다. 근데 물을 못 건너? 그래 내 발가락에 있는 털은 소금쟁이 그것보다 난 할 수 있다. 같다 이런 생각과 함께 뼈가 부러져? 내가 어려서 우유를 안 먹었기 때문에 하지만 엄마가 나 몰래 국에 우유를 넣었지라는 뭔가 괜찮아 무한 긍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이 목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 의지만 있다면 거짓 모든 일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의 그게 엄청난 박진감으로 다가오는 그렇죠. 거예요. 주어진 조건이 뭐든 난 살고 싶고 난 이걸 하고 싶으니까 난 할 거야. 그래서 아까 원정 씨가 지적해 주셨듯이 제가 이거를 으아라고 메모를 해놨어요. 그냥 진짜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으아 막 이렇게 느낌표 물음표로 이렇게 메모를 채웠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이게 막 뛰어가면서 점점 역동적으로 변하다가 역동적으로 이렇게 막 뛰다가 인물들한테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하나씩. 그러면서 막 그때 자신들의 과거를 떠올리잖아요. 그쵸. 뭐 미호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근데 그때마다 또 잠깐 느려졌다가 니시가 이렇게 붙잡거나 아니면 니시의 팬티를 잡고 이렇게 다시 달린다거나 해서 다시 또 템포가 빨라지는 이런 이 템포 조절도 좋았고 아까 방금 말했듯이 인물들이 뭔가 과거의 아픔을 그런 게 있었더라도 지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그 느낌도 좋았고 또 나중 가면 거의 모든 인물들이 옷을 안 입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뛰어가는 과정에서 다 벗겨져요. 다 벗겨지죠. 그 정도로 정말 처절하고 좀 다시 태어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쵸.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고래 입이 이렇게 딱 벌려지잖아요. 근데 그 작은 빛만 보고 그렇게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뛰면서 뭔가 고래 얘기를 좀 이따 하시겠지만 네. 고래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또 이게 니시가 한번 죽었지만 고래에 들어가는 것도 또 다른 두 죽음이라고 번째 죽음이라고도 생각했거든요.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고래에서는 살아있긴 하지만 내 세상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사실 그 할아버지는 이 고래 뱃속에 30년 동안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이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그 다른 좀 더 삶에 대한 열정과 또 그런 욕망이 가득해진 니시 덕분에 그렇죠. 나갈 수 있게 된 건데
그래서 그런 살겠다는 욕망을 잘 표현한 것 같았어요. 그 막 뛰는 장면들이. 막 나중 가면은 막 파리를 밟고 뛴다던가 맞아요. 막 물고기를 밟고 뛴다던가 파리 파리 밟았는데 파리가 죽지도 않고 날아다녀요. 아 심지어 분자 구조도 보이던데 맞아요. 물이었나 봐요. 물분자 구조.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는데 또 한 사람이 또 완벽한 존재는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불완전한데 모두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식의 뭐 이제 와서 결론을 낸다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이 유아사 마사aki 감독이 데뷔작에 정말 많은 걸 쏟아부으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삶의 철학, 인생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바라보는 세계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내려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담아내면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집중을 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끝나기가 마련인데 이 영화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그 메시지를 포장하고 있는 모든 연출력과 애니메이션 기법이 너무나 정신을 산란케 하는데 그게 너무 기분 좋은 그런 영화. 저 그래서 좋았어요. 이게 메시지 자체는 너무 단순하고 명징한데 그걸 표현해내는 데만 모든 걸 집중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저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는 머리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너무 단순해서 그저 즐기면 되니까. 맞아요. 그냥 빠져들고 턱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보고 있으면 막 이러면서 턱 잘 붙잡고 그냥 보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 유아사 마사aki 감독이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애니메이션을 잘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뭔가 이렇게 자기 생각이 있으면 이걸 표현하기 제일 적당한 수단을 찾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눈앞에 고무 찰흙이 보이면 이걸 막 자유롭게 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찰흙 같은 게 유아사 마사키에게는 애니메이션인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완전 자유롭게 그런 공간,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으면서 진짜 마인드 게임처럼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는 그래서 이런 모든 영화의 메시지와 연출이 총 집합된 이 장면이 이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뭔가 근데 이게 지금 배 씨와 저의 이야기와 온정 씨의 이야기가 딱 뭔가 하나의 분기점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 것 같은 게 저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물리적인 죽음? 우리 배 씨와 저가 생각했던 거는 물리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한 번 진짜 죽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핵심적인 메시지는 뒤에 내가 정말 고래 안에 들어갔을 때 다시 태어나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인생에 대해서 한번 좌절을 느꼈을 때 정말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인생의 그 전환기에 다시금 올라올 수 있게 하는 용기를 주는 건 그게 아닐까. 사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죽고 신이 나타난다는 거는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사보다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는 유아사 마사키의 이 실력이 아니었으면은 상당히 구현하기 힘들었던 것 같았고, 물론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뭐, 폭포로 올라간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좀, 메시지는 비슷하지만, 현실로 다 와닿는 그런 현실 감각적인 거는 두 번째가 더 큰 것 같기도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 두 번째 이 달리기는 이제 니시만이 아니라 다른 그렇죠. 세 다 같이. 명의 이야기도 얽혀 있어서 네. 그게 더 좋았습니다. 살아라. 살아라. 진짜 살고 싶어져요. 진짜 영화를 보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갑자기 확 다가오는 게, 그래, 계속 니시는 말을 하죠. 주장을 계속 하는 게, 나 진짜 형편없는데, 진짜 멋있게 한번 개척해보자. 라는 말을 하면서, 저도 계속, 그래, 나 이 영화 다 보면 운동 한 번 더 해야지. 그래, 책 한 자 더 읽어야지. 막 책 이러는. 읽고, 운동도 하고, 알바도 하고. 근데 물론 뒤에 예. 막상 그렇지만은 않은 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 삶이 다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니시도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났는데 처음에 그 의욕이 넘치던 네. 모습과는 달리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는 상당히 절망을 하잖아요. 맞아요.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그때 참, 미호와 양을 데리고 자동차를 타고 괴한들로부터 도망치는 순간에서는 굉장히 본인이
신으로부터 두 번째 인생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삶의 모든 것들이 너무 신기하고 고맙고 감사하면서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굉장히 폭력적이고 터프하게 운전을 하고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저기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해라는 식의 그런 삶의 태도로 가는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쵸. 미호와 양은 죽을까봐 무섭고 나 앞으로의 삶이 있는데 그렇게 삶을 계속 살아와서 익숙해진 사람들한테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놓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번 잃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행동했던 니시조차 고래 뱃속에 들어가더니 그 고래 뱃속에서 노인이 어떻게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 명랑한 모습을 보면서 비판을 하잖아요.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 그런 아저씨를 비판을 하는데 그냥 본인도 똑같았던 거죠. 죽다 살아난 사람한테는 항상 모든 순간이 감사한 거고 그리고 금방 익숙해지고 살아간다는 건 곧 저는 익숙해진다는 뜻인 것 같아서 사정이 생기는 것이고 그게 참 이 영화를 보고 나서도 저는 와 그래 인생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결국 한 이틀 뒤면 또 평소에 루틴을 찾아갈 거라고 저도 예상은 하지만 뭐랄까 계속해서 제 마음에는 본질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쵸. 똑같은 것 같지만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큰 차이니까요. 그쵸. 뭔가 변했겠죠, 제 마음은. 변했겠죠. 네. 저희가 이렇게 서로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을 말하는 다시 보기 코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영화마다 저희가 항상 다른 코너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번에 저희가 집중하고 싶었던 거는 이 영화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마인드 게임이 주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표현 방식은 어땠는지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애니메이션의 표현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좀 광범위한 이런 표현인데, 그렇죠. 뭐 소재도 그렇고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아니면 뭐 색깔 이런 여러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아까 고래 얘기가 나와서 고래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그래서 후배 씨가 네. 저는 항상 이런 어떤 영화를 보면 공간 같은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타입인데 엉클 분미를 보면서도 막 동굴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신화적인 느낌이라고 들었는데 고래도 항상 그동안 인간 역사에 있어서 신화적인 의미가 컸죠. 맞아요. 하나의 생물이라기보다는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한번 죽는 것이고 다시 그 고래 뱃속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 그런 걸 다룬 작품들 꽤 피노키오도 그랬던 거 피노키오도 같고. 그렇죠. 특히 피노키오가 돌아오고 나서 인간이 되는 그쵸. 그런 장면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데 그게 제가 지금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쯤 그게 좀 과거 고대 중국에서도 이야기가 한 번 있었고 왕족인 아이들이 버려졌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데 그 안에서 굉장한 힘을 얻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신화적인 죽음은 이런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얘가 한 단계 도약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옛날 사람들이 만든 장치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마인드 게임에서도 이게 그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니시가 몸으로는 새로 태어났지만 개인적으로 새로 태어난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렇게 합의보다는 뭐 이렇게 화합을 하고서 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아니 뭐 정신적으로 성숙을 그렇죠. 한다고. 예, 그런 식의 기능을 하는 장치가 바로 이 고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다른 뭐 깊은 굴에 빠졌다고 해도 되고 뭐 다른 공간에 갇혔다고 해도 충분히 뭐 말할 수 있는 신빙성은 있지만 고래는 생물이다 보니까 계속 그 안에 노인이 이제 죽어가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 안에서 계속해서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미호가 노를 저으면서 하는 말도 있지만 그렇게 우린 이 안에서 충분히 즐겁잖아. 하지만 이제 우리는 나가야 해. 나갈 수밖에 없어. 고래가 죽으면 이제 수위가 올라서 그렇죠. 이 안도 다 물로 가득 차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설정하긴 했지만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쵸. 인간은 그 안에서만 살 수 없는 존재니까라는 거를 확실하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래 뱃속이 일종의 갇힌 세계라는 비유 같았어요. 이게 아무리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방해가 되는 것들도 있고 맘대로 안 되는 일들도 많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세계 안에서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결국 고인물이 될 거고 내 안에서 침잠할 거고 고래의 뱃속이 점점 수위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 안에서 닫혀 있을 텐데 그래도 힘들더라도 내 손발로 기고 걷고 뛰고 날면서 살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좀 세계를 받아들이고 숨쉬고 또 이게 고래에서 딱 나왔을 때 세계가 쫙 펼쳐지잖아요. 그 갈매기 있으면서 하늘로 이렇게 쫙. 저 지금 방금 또 소름 돋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사는 것, 남도 아니고 내가. 그리고 이런 테마가 근데 사실 유아사 마사하키의 작품 중에 다다미 넉장반 세계일주에서도 비슷한 테마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주인공이 뭔가 수없이 이어진 다다미 방에 갇혀요. 그 에피소드 저도 기억나요. 자기가 사는 4칸 반짜리 다다미 방이 있는데 뭐 옆방을 가도 창문을 열어도 천장을 뚫고 뭐 바닥을 뚫어도 다 똑같은 자기 방인 거예요. 끝없이 이어지죠. 그래서 저는 그게 자기 세계에 결국 갇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는 살 수가 없어요. 뭔가 자기 추억이나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파먹고 사는 건데 세계를 좀 마주해야지 제대로 살 수 있고 제대로 볼 수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뭐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약간 미시적으로 보면 또 이게 노인이 라디오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처음 이렇게 고래한테 잡혀 먹히고 얼마 후에는 뭔가 브라질 방송인가가 들리다가 이제 탈출할 즈음이 되면 일본 방송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게 고래가 이동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그렇죠. 배경이 올림픽이었으니까 올림픽 시절에 막 이렇게 다들 응원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근데 아마 브라질과 일본이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나요? 근데 아마 한국 반대편이 거의 아르헨티나 쪽이니까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그 아까 말한 성장이라던가 180도 변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고래 뱃속에서도 이들이 이렇게 이동한다. 그렇죠. 지구 반바퀴를 돌 동안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오, 날카로운데? 굉장히 날카로운데? 저도 근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고래에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다른 또 저희가 많은 이미지나 이런 표현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도 할 예정이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영화에서는 되게 육체적에서 그런 성적인 함의가 그쵸. 되게 많이 담겨진 육체의 부분들을 이렇게 부각을 시킨 것 같아요. 그 예를 때문에 들어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제가 좀 고백을 하자면 미호의 가슴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죠. 초반에 그 코네드 아츠가 미호를 강간하려고 하는 장면에서도 굉장히 가슴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뭐 심지어 그 아츠만이 강조한 게 아니라 그 유아사 마사키가 그린 작화에서조차 굉장히 그 가슴만을 부각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 가슴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는 면을 봤는데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조금 불편을 했습니다. 불편했다고 한 거는 한 3, 4년 전에 봤을 때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뭔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감수성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지만 사실 저도 볼 때는 어젯밤에 봤을 때는 그냥 뭐 충분히 이런 불편함을 느껴보라라는 식으로 연출을 했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너무 그 사람 육체에 집중하는 가슴이 있고 없고에 뭐 성기가 달리고 안 달리고 물론 여성의 성기가 뭐 달렸다 안 달렸다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껴라? 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한 3, 4년 전에는 저는 전혀 그런 거를 불편하게 느끼면서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게 뭐 그때그때 후배 씨의 생각이 달랐으니까 뭐가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고 근데 저는 이 불편함을 이 영화가 충분히 스토리적으로 정당화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괜찮았던 게 예를 들어 그 가슴을 굉장히 강조하긴 하는데 이렇게 가슴을 완전 그게 큰 이유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미시가 수영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미호가 미호가 네.
수영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가슴이 너무 커져서 수영을 관두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미호한테는 그게 너무 컴플렉스지만 남들은 거기에 집중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렇게 성적인 모습을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양이나 미호가 그 차를 타고 도망갈 때도 되게 수동적이고 막 니시한테 매달리고 막 뭔가 구해줘라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뭔가 고래 뱃속에서부터 이들도 변화하잖아요. 그렇죠. 양도 그 머리를 짧게 자르고 자기가 사실 행위예술을 하고 싶었다면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예술을 하기 시작하고, 미호도 열심히 수영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들이 변화하고 나서는 그런 쪽으로 집중하는 장면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저는 맞아요. 처음에는 뭐랄까 걸러지지 않은 욕망을 그대로 표현하는 느낌이었다면 나중에는 그런 소재가 예술의 한 소재가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뭐 수동적이거나 아니면은 성적 대상화가 아니고 그걸 어떤 의미를 주는 요소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미호의 언니인 양이 예술을 할 때 그 가슴이랑 남자 성기의 모양인 풍선인지 콘돔인지 맞아요. 거기에 뭔가 물을 채우고 또 뭐 그 안에 아기의 인형 같은 걸 막 넣어놓고, 그래서 뭔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그거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전혀 뭐 수동적이어 보이지도 않았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는 예술가의 모습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미호와 니시가 여기서 배드씬이 있는데, 그래서 둘이 서로 원해서 너무 그렇죠. 서로가 적극적으로 한 행위지, 막 이렇게 이거를 막 관객들에게 뭐 관음을 시켜주는 이런 목적이라거나 이렇게 보이진 않았어서.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있긴 했지만 충분히 있을 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저도 반드시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인간의 성장이나 인간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성적인 이야기는 배제하는 게 오히려 더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 전에 그냥 제가 불편함을 느꼈던 것은, 그 이전에 제가 이 불편함이라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로 즐겁게 보고 있었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영화를 보아가면서 제가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이었고, 아까 다시 배드신도 그렇고, 저는 양의 그 예술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은 게, 참, 그걸 어떻게 숨기고 살아왔을지, 그동안에 억압이 뭔가 짜르륵 눈에 보이기도 하는 게, 그동안 항상 머리를 길게 길러왔고, 뭐 뒤에도 과거에 회상하는 부분에서 나오지만, 너는 언니니까 미호한테 많이 양보를 해야 하고, 네가 미술을 했는데, 정말 잘 했는데, 학교에서는 이게 뭐냐고. 맞아요. 그 초등학생 때로 그쵸. 보이는데 뭔가 고무차력으로 고무줄 코끼리를 만들었는지 뭐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기괴한 꾸중을 받은 그런 장면이 스쳐 지나가죠.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사람이 좀 위축되기 시작하고 집이 또 기울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네가 일을 해야겠다. 그때부터 참 얼마나 많은 것을 이렇게 잃고 살아왔을까 생각을 했는데, 고래는 또 하나의 시련이자 그것을 새롭게 꽃피울 수 있는 리셋. 하나의 리셋 버튼을 누른 거죠. 뭔가 무의 공간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거기서부터 진정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드러낼 수 있었던 미호는 수영을 근데 하고. 그 토끼 머리띠 같은 건 왜 쓰는 걸까요? 그거 제가 봤을 때 양이 이렇게 가면 같은 걸 쓰잖아요. 그러면 눈이랑 입, 코, 입만 보이고 이렇게 봉지를 뒤집어 쓰듯이 뭐 귀 같은 게 막 이렇게 고양이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변태 가면 같은데. 그거 일본에 무슨 변태 가면 같은 그런 영화 같은 게 하나 있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양이 말하는 모던 아트는 인간 내면에 있는 그런 성적인 것들을 좀 더 욕망이나 욕구 같은 거를 이런 성적인 육체를 통해서 시각화해서 보여주려는 좀 그런 포스트 모던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이 영화의 생각의 결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 영화는 정말 직관으로 가득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이성의 끈을 탁 끊어버리고 가위로 탁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표출을 하는데 거기에 성적인 것이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절대 없죠. 그래서 그런 결대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고래 뱃속에서 진짜 흥미로운 게 다들 죽은 게 아닌데 고래 뱃속에 들어오자마자 뭔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삶과 다른 건 고래 뱃속에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뭔가 삶의 무게를 다 던져버린 듯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니시도 갑자기 폭발적인 생산력으로 만화를 갑자기 그리고 만화를 근데 니시가 그린 만화 내용이 안 나왔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 후반부에 나오는 게 니시가 그린 거. 그 무슨 막 되게 꼬마 3명이 나오고 니시 로빈인가? 막 되게 멋진 척하면서 막 나오는. 제가 알기론 그 로빈이라는 사람이 마인드 게임의 원작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게 그린 만화 오마주일 수도 내용인가? 있고. 그런 새로운 생각도 사실. 네. 또 뭐 미호는 수영을 그쵸. 열심히 하고 또 언니는 행위예술을 하고 그 할아버지는 뭐 요리도 열심히 하고 즐겁게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저는 또 하나의 계속 분기점을 찾고 있는데 니시는 계속해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미호와 양을 이렇게 해방을 하게 해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까지는. 중반까지는. 왜냐하면은 다들 이제 죽었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돌아가지를 못해. 이렇게 절망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니시가 갑자기 초등학교 3학년 니시, 저 이제 입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고, 미호도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고, 양도 들어가는데, 거기까지였어요. 니시가 하는 거는. 근데 양이 갑자기 머리를 탁 자르면서, 나 기분 너무 꿀꿀한데 기분 전환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갔던 곳이, 그 노인이 즐겁게 그 새로운 생명체와 마치 어룡과 같이 생긴 생명체와 이렇게 노는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에서부터 갑자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성의 끈이 놓아진 놀이와 행위예술과 이 남성의 성기에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거를 이어가지고 고무줄 놀이 하는 거 하다시피 하는 거를 하는. 그런 춤이랑 풍류라던가 이런 것도 되게 이 감독님 다른 작품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약간 마약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인물들의 눈꺼풀이 없어요. 막 그런 장면에서 막 역동적으로 막 뛰놀고 막 몸 색깔도 약간 형광색, 맞아요. 막 노랑, 초록, 막 파랑 막 이런 색인데 막 진짜 미친 듯이 막 인간이 할 수 있는 몸짓인가라는 의문이 되게 들 정도로 표정 아까 말씀하셨던 거다 표정이 진짜 맹목적으로 그걸 하다시피 와다다다다 막 이렇게 계속 하고 맞아요. 어떤 감정 변화 없이 음악의 흐름에 하나가 맞아요. 된 것 같이. 음악도 아마 뭐 일본 전통 음악인가요? 잘은 모르겠는데. 샤미센키든 듯한 음악이 막 나오다가 제가 봤을 때 이거 유아사 마사하키 감독은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방금 떠오른 게 그 다다미 넉장만 세계 일주에서도 그 스승님으로 등장하는 그 투턱 그쵸. 똥꼬턱이신 분도 굉장히 그 전통 의상에 맞춰서 사시는 분이고 좀 그런 거에 대한 고찰도 많이 끼워 넣은 것 같아요. 대단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셔서 전 배드신도 얘기하고 싶었던 그쵸. 게 이게 제가 영화를 보면서 기억나는 배드신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그거 뭐죠? 콜미 바이 어 네임 감독님의 다른 영화 I am love. I am love 배드신하고 이 영화의 배드신 진짜 인상 깊은데 보면은 여기서도 두 인물이 약간 진짜 야릇한 분위기가 형성될 때 눈동자 색깔이 맞아요. 보라색, 빨간색인가? 맞아요. 이렇게 확 바뀌면서 그때부터 재즈 음악이 들리면서 이게 배드신이 시작되는데 둘이 막 엉키고 막 설키고 막 펜으로 막 그린 듯한 이런 장면에다가 막 색깔도 막 파스텔의 강이 흐르는 것 같고 막 몸의 색깔이 마치 정말 여러 가지 색깔이 계속 흘러가는 듯 그런 걸 보통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열 탐지 같은 카메라로 찍으면 뜨거운 부분에는 뭐 그쵸. 빨갛고 그런 차가운 부분은 파란 것처럼 근데 막 온몸에 색깔들이 막 계속 왔다 갔다 막 성들을 치고 막 몸에서 막 뭐가 돋아나고 맞아요. 돌기 같은 게 돋아나고 그리고 약간 플라톤이 말했던 오리진 오브 러브처럼 그런 것처럼 둘이 막 몸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팔 4개, 다리 4개 그렇죠. 이렇게 막
막 거미처럼 막 절벽을 기어다니거든요. 한 생명체가 된 것처럼 그 배 선체 안에 내부를 이렇게 막 니시는 팔과 다리 모두 써서 물론 그 미호도 팔다리 모두 쓰지만 이렇게 뒤에 이렇게 어쨌든 아까 뭔가 인간이 아닌 것처럼. 좀 거미같이 이렇게 막 뭔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엄청 파워풀한 생명체처럼. 맞아요. 막 진짜 너무 격정적이어서 어떻게든 표현을 하겠다는 막 이런 의지로. 파워풀이라고 해서 그런데 아까 배 씨가 말했다시피 신이 그거를 잘라는 잘라는 지금 너무 쟤 너무- 팔 4개고 다리 4개고 저렇게 잘 굴러다니면 너무 센데. 너무 센 오리지널 러브. 그 오리지널 러브처럼 저거 너무 센 캐라서 좀 잘라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니 여기 또 그거 기차로 맞아요. 비유되는 장면이랑 맞아요. 계속 이렇게 겹치는데 막. 기차 이렇게 지나가는데 장애물이 있거든요. 저 돌무더기랑 이렇게 나무로 진입금지 같이 써놓은 근데 데를 그거 펑. 그거를 그냥 밀치고 나간다. 밀치고 그리고 나가고. 석탄을 계속 퍼넣잖아요. 아, 유니폼에. 맞아요, 막 그래서 맞아. 막 가다가 이제 끝부분쯤 되면 이제 선로가 끊겨가지고 이렇게 슉 하고 맞아요. 덩 해서 이렇게 둘이 배들심도 끝나는데. 그런 거 보면 진짜 능구렁이 같이 별 100마디 없이 나의 지금 에너지가 분출되고 있고 우리 욕망이 충족되어 가고 있고 지금 그 서로 다른 존재 둘이 하나의 욕망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그런 욕망의 폭주기관차 같아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길게 말할 필요 없이 단지 산 하나 그려놓고 영상으로 봐야 해요. 영상 그 한순간으로 참 이건 좀 천재인 것 같아요. 그냥 숨 쉬듯이 영화를 보면 돼요. 저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연출도 좋았던 게 등장인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앞이 흐려지는데 이게 영화도 흐려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꽤 자주 나오는데 맞아요. 그게 진짜 좋았어요. 막 약간 흐려졌다가 이렇게 딱 뜨면 이렇게 고래를 탈출해서 하늘이 이렇게 쫙 펼쳐진다던가. 맞아요. 니시의 시선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이제 저희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가 영화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제는 그들 각자의 영화관이라는 코너에 또 들어갈 시간인데요. 우리들 각자에게 이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애니메이션 장르가 따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닐까. 왜냐면 실사 영화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맞아요. 다죠. 더욱 직관적이고 감각적이고 정말 황홀한 이런 표현 방식들을 이렇게 분출할 수 있는 거는 애니메이션 장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나름 통쾌하다고 생각했던 영화들, 택시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뭐 아드레날린 24라든가 뭐 다이아드 뭐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톰 크루즈가 뭐 물론 톰 크루즈 분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톰 크루즈 배우분이 골백 번 이렇게 비행기에서 떨어지면서 실제로 이렇게 해도 물론 그거에 대해서 오는 또 다른 이런 실제라는 상황에 대한 위압감이나 위험감은 또 다르겠지만 이 긴박감과 박진감 역동적인 거는 이 프레임의 이 속도는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는 속도이기 인간이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뛰어요? 절대 물 위를 걷고 막. 이건 CG로 하면 오히려 역효과일 뿐이에요. 그 웃겨요. 뼈가 부러졌다가 우유 엄마가 요리에 넣은 걸로 다시 뼈 붓고 딱 붙는 그거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런 거는 절대 표현할 수가 없고,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일본 애들이라고 하면 일본 분들은 꼭 그거를 꼭 실사화를 한번 하려는 그런 최근에 강철의 연금술사도 실사 한번 하셨던데 저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애니메이션 안에 애니메이션만의 그런 네, 장점이 그쵸. 있는 건데. 그 장르 안에 있을 때만 살아 숨쉬는 그때가 있어요. 그거를 만족을 못 하는 거지. 저는 그게 좀 안타깝고, 저에게 제 얘기해도 될까요? 이제? 네. 저에게 이 영화가 어떤 의미냐면, 저는 아까 근황 토크에서도 말했다시피 저는 요새 진짜 번아웃이 왔습니다. 매 순간 정말 저번 학기에도 그렇고 이번 학기에도 그렇고 매번 하얗게 불태우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진짜 타이 95%, 자이 5%로 살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가 주체가 되지 않고 나머지 다른 어떤 질서에 의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제 인생이.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이게 이제 더 이상 살아야 되나? 나 이것만 끝내면 그냥 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매번 학기를 끝냈는데, 이 영화를 정말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오히려 니시는 무기력하게 살아왔는데, 메시지는 똑같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너로 살아라 라는 생각을
정말 계속 곱씹게 됐어요. 내가 선택하고, 물론 수강이나 수업은 제가 낸 거지만, 이런 거를 생각한 적은 아니지만, 정말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나만의 삶, 그거를 살 수 있겠다. 하지만 이거 한 번을 봐서는 또 변하진 않겠다라는 것까지 깨닫게 해준. 이 영화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하지는 않겠다라는 것까지 깨닫게 해줬어요. 저한테는 그런 This story has never ended. 정말 그 말이죠. 이 영화를 보고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 또 그쵸. 좌절하고 언제 또 그럼요. 다 실망을 갖고 행복하게 그냥 잘 모르는 살았습니다.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니까. 실제로 마인드 게임 끝날 때 엔딩 할 때 그 마인드 게임 딱 이름이 뜨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한 번 뜨는 게 아니고 두 번 떠요. 맞아요. 2번 뜨죠. 이야기가 절대 끝나지 처음에 않겠다는 듯이. 뜨고 이제 아까 얘기를 못했지만 막 처음 보면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제 이 영화를 본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막 과거사나 아니면 평행우주라서 뭐 이랬다면 이랬을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장면들이 막 지나가는. 저 또 소름 돋았어요. 아, 나 이 영화 진짜 이거 좀 천재인 것 시간 막 같아. 과거로 돌아가고 막. 맞아요. 근데 시간을 돌리는데 매번 달라요. 어떻게 그쵸. 되는지. 이거는 좀 어바웃 타임과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바웃 타임에서도 계속 시간을 돌렸지만, 뭐, 근데 저는 어바웃 타임의 메시지에 그렇게까지 공감하지 않아서. 오케이, 여튼. 인정하는 부분. 그럼 우리 배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마인드 게임의 이 게임의 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게임의 룰은 진짜 중요한데 결국 이 게임은 쟤도 얘도 아닌 너도 아닌 나의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맞아요. 이 게임의 룰이 내 게임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어찌됐든 뭔가를 하는 건 나라는 것 같고 또 너의 삶이 너의 결정에 너가 결정한 거의 결과라고 너가 사는 대로 네가 살게 된다. 그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든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모르지만 뭐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하는 것 그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뭔가 거북이의 노래가 떠올랐어요. 거북이의 노래? 모든 게 마음에 아. 달렸어. 저는 거북이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는 줄 알고. 거북이가 무슨 노래 부르지? 아,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라고 자문하는 그 가사가 그쵸. 정말 그대로인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저 영화 볼 때도 가끔 감독님들 인터뷰나 아니면 GV 같은 거 갔을 때 감독님 이 영화는 왜 이렇게 하셨나 하면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싫어해요. 저도 그거 진짜 싫어해요.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당나귀를 끌고 다니는 남자가 나오고 뭐 누나 이렇게 쓱 긋기도 하고 안달루시아 이렇게. 근데 거기서 이게 무슨 의미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감독은 이거 일부러 아무 의미 없으라고 만든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후자의 경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게으르고 싶은데 게으르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게으르고 싶으니까 게으른다. 이런 태도라는 거죠. 아무 이 영화가 생각 말하는 없이 건. 이렇게 살지 말고 너가 뭘 하든 네가 선택해서 해라. 그렇죠. 게을러도 네가 선택해서 게을러라. 완벽한 결과는 바라지도 않고. 그렇죠. 그냥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데 삶은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정말 진짜 대충 봤나 봐요. 그때는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오히려 집중했던 거는 그런 것이었어요. 삶이 정말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돼 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는 어떤 지방의 나비의 날갯짓이 정말 나비 효과처럼 어딘가에 폭풍을 일으킨다 이런 생각만 했지 그것이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운명이라는 거는 없고 신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며 정말 내 주체적인 선택에 의해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그게 물론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했던 말이지만 그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공법을 쓸 때도 있고 그냥 그 말을 계속 니시의 입으로서 표현해 줄 때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서 나를 자극하는 그냥 오감 만족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완벽하게 언어로 이 본질을 얘기할 수가 없고 한번 보고 느끼고 경험을 해보는 영화 아닐까 맞아요. 생각을 흐르는 생 그 자체. 맞아.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어, 정말. 베르그손. 베르그손의 시간 기념처럼. 시간의 공간을 이런 것처럼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저도 맞아요. 동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냥 여기서 바로 당신을 위한 영화관으로 넘어가서 네, 좋아요.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그 프롤로그에도 말했다시피 연출이 뛰어나거나 특이한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애니메이션이 정말 너무 좋았고, 방금 말하신 것처럼 그 아까 배 씨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눈으로 보고 즐기고 그냥 이 단순한 메시지를 그냥 즐기면 돼요. 이러고 싶은 분들한테 꼭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저는 저에게 당신을 위한 영화관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이제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저한테 물론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시금 살아가려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영화를 아무런 부담 없이 정말 그냥 눈 뜨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 저게 고래가 어떤 의미야, 저게 뭐 자동차가 어떤 의미고 저 여자의 가슴이 어떤 의미야, 이게 아니라 보고서 계속 아까 배 씨가 말했듯이 벌러진 턱이 빠지지 않게끔 주의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시 살아가려는 분들에게. 저는 생을 느끼고 싶은 분들. 뭔가 진짜 정말 이 영화가 뛰어난 게 생각으로 만든 영화인데 그 생각의 과잉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냥 생으로 바뀌어 있어요. 생각이. 그래서 생생한 생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이 영화를 이 추천합니다. 영화를 보면 살고 싶어집니다. 최선을 다해까지는 모르겠지만 살고 싶어져요. 진짜. 살고 맞아요. 싶어집니다. 정말 살고 싶어져요. 달려가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기더라도. 한번 삽시다. 저희 이렇게 오늘 이와사 마사하키 감독의 마인드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 뭔가, 지금 사실 오늘 녹음 어땠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뭔가 계속 아쉬워가지고, 아, 이 녹음, 한 녹음 안에 모든 걸 담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쉽지만,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녹음이 다들 어떠셨는지, 한 번씩 소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TMI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학교 제작실에 처음 이용을 하는데 수많은 불상사가 있었어요. 지금 계속 막 녹음이 끊기고 원인을 몰랐었는데 그래서 막 녹음하고 또 하고 막 이래서 좀 많이 No. 아쉽고 그게 아니었으면 훨씬 더 많은 녹음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니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좀 진짜 그 타임 돌리는 그 벨트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스튜디오 팔까, 저희가 해결할게요. 저희가 해결할 테니까, 하지만 저는 정말 좋아하는 영화를 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오늘 녹음 정말 힘들진 않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목소리가 좀 더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방송을 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눈앞에서 튕기는 걸 보고 있어요, 한단히. 라는 것도 있었고, 영화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이 영화를 발견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말 즐겁게 녹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저는 일단 녹음 품질이 좋아져서 너무 좋고요. 저도 아쉽네요.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생한 삶을 사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뒷방사연관 일곱 번째 녹음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